지원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전체 이름을 입력하라는 빈칸 옆에서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기대감과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천천히 두근거렸다. 그녀의 눈앞에는 태성그룹의 프로젝트 매니저 직무를 위한 온라인 입사 지원서가 띄워져 있었다. 태성그룹은 그녀의 아버지인 최 회장이 설립하고 이끌고 있는 부동산 및 건설 분야의 거대 기업이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태성그룹에 입사하는 것은 꿈이자 커리어와 안정성의 보장이었다. 하지만 지원에게 이것은 비밀 미션이자 그녀 인생 최대의 시험 무대였다. 그녀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지원은 이미 아버지의 거대한 이름이라는 그늘 밖에서 스스로를 증명해낸 바 있었다. 해외 명문대에서 경영학과 토목공학 복수 전공으로 수석 졸업을 한 후 그녀는 태성그룹에 합류하라는 아버지의 직접적인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더 험난한 길을 택했고 몇몇 친구들과 함께 작은 건설, 컨설팅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지난 5년 동안 그녀의 회사는 세밀함,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중급 규모의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아버지의 이름을 빌리지 않고 회사를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했다. 그러한 성공은 그녀에게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가문의 배경을 떠나서 말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신경 쓰이는 작은 속삭임이 있었다. 그녀는 가끔 저녁 식사 자리나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 최 회장이 태성그룹 같은 거대 기업에서 품질 기준과 도덕성을 유지하는 데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곤 했다. 내부적인 문제와 마찰이 있었고 아버지는 가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업무를 어렵게 만드는 불순한 세력들이 존재함을 암시했다. 지원은 수천 명의 직원과 수조 원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문제의 규모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자신이 더 민첩하고 투명한 현실 세계에서 검증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몹시 궁금했다. 몰래 지원하겠다는 아이디어는 몇 주 전 아버지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떠올랐다. 아버지는 새로운 전략 프로젝트를 맡을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팀 리더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토로했다. 지원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머릿속을 굴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언급한 그 직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채용 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지원해 보는 건 어떨까? 자신이 최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다. 이것은 진정한 시험이 될 것이다. 오직 자신의 능력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는 그녀 자신을 위한 시험이자 태성그룹의 채용 시스템 그 자체에 대한 시험이었다. 위험 부담은 컸다. 만약 채용 과정 중간에 들통난다면 상황은 매우 어색해질 것이고 그녀 자신과 아버지를 위해 쌓아온 프로페셔널한 이미지에 금이 갈 수도 있었다. 만약 합격하게 된다면 그녀는 새로운 직장 동료들에게 그 비밀을 계속 숨겨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은 훨씬 컸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 거대 기업 규모에서 귀중한 경험을 얻는 것,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내부의 문제를 내부자의 시선으로 파악하여 아버지가 회사를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본명인 최지원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및 모든 연락처 정보는 본사 인사팀이나 행정 직원이 알지 못하는 철저히 개인적인 것들로만 기입할 것이다. 학력 및 경력 사항에는 100% 진실만을 적을 것이다. 해외에서의 학력과 스타트업 건설 컨설팅 회사를 이끈 경험을 명시할 것이다. 하지만 가문의 이름이나 어떠한 인맥도 돋보이게 하는 것은 철저히 피할 것이다. 그녀는 이 지원서를 매우 뛰어난 자질을 갖춘 외부 전문가의 이력서로 취급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각 항목을 조심스럽게 채워나갔다. 학력, 경력, 전문 자격증, 담당했던 프로젝트들. 그녀는 스타트업에서 수행했던 가장 인상 깊은 프로젝트들을 선택하여 비록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그 복잡성과 결과물은 충분히 자랑할 만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녀는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자신의 비전과 접근 방식에 관한 짧은 에세이를 작성하며 자신의 회사에서 최우선으로 삼았던 도덕성, 효율성, 투명성의 원칙들을 모두 쏟아부었다. 지원서를 작성하는 데는 거의 2시간이 걸렸다. 단어 하나하나의 무게를 재고 모든 세부 사항을 2번씩 확인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격과 능력만으로 자신의 지원서가 눈에 띄기를 원했다. 작성을 마친 후 그녀는 지원서 전체를 다시 읽어보며 오타가 없는지 한국에서 흔한 성씨인 최 씨라는 우연을 제외하고는 아버지와 직접적으로 연관 지을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는지 확인했다. 굳은 결의와 약간의 불안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으로 지원은 제출 버튼을 클릭했다. 화면에 확인 메시지가 떴다. 지원서가 전송되었다. 그녀의 비밀 미션이 막을 올린 것이다.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아파트 창문 너머로 밤하늘을 수놓은 도시의 불빛들을 응시했다. 지평선 위로 우뚝 솟은 고층 빌딩 중 하나가 바로 태성그룹의 본사였다. 방금 전 온라인으로 입사 지원서를 낸 지원자가 다름 아닌 그 빌딩 주인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태성그룹 채용 시스템의 다음 단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제출 버튼을 누른 후 지원의 일상은 가슴 두근거리는 기다림의 시간으로 변했다. 그녀는 다시 컨설팅 스타트업을 이끌고 고객 회의에 참석하며 현장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팀을 관리하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바쁜 업무 틈틈이 그녀의 생각은 자주 자신이 제출한 온라인 지원서로 날아갔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 심지어 회의 중에도 태성그룹에서 온 답장을 보길 내심 기대했다. 개인적인 용도와 스타트업 업무용으로 쓰던 그녀의 전화번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느껴졌다. 아무런 소식 없이 2주가 흘렀다. 지원은 자신의 스펙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훨씬 더 매력적인 다른 지원자들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묘한 안도감과 섞인 실망감이 조금씩 밀려왔다. 이 비밀 미션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하지만 스스로를 증명하고 다른 관점에서 태성그룹의 내부를 들여다볼 기회가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실망감이었다. 3주 차가 되던 날, 먼지가 날리는 외곽 지역의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 중이던 지원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십니까? 최지원 지원자님 맞으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상냥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원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네, 맞습니다. 제가 최지원입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쥐고 있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려 애썼다. 안녕하십니까? 최지원님. 저는 태성그룹 인사팀의 이유진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직무에 지원해 주신 지원서와 경력 사항을 매우 인상 깊게 검토했습니다. 다음 전형인 직무적성 검사 및 인성 검사의 지원자님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참석 가능하신지요? 지원은 숨을 죽였다. 성공적인 첫걸음이었다. 아, 네. 물론 참석 가능합니다. 그녀가 빠르게 대답했다. 유진은 테스트 날짜, 시간, 그리고 태성그룹 본사의 장소 등 세부 사항을 설명했다. 지원은 모든 정보를 꼼꼼히 메모했다. 두 사람은 서로 감사 인사를 나누며 통화를 마쳤다. 통화가 끝난 후 지원은 분주한 프로젝트 현장 한가운데서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중장비 소리, 인부들의 외침 등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초기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의 본진으로 들어가
수백 명의 다른 지원자들과 섞여 그곳의 누구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했다. 이 도전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가슴 벅찬 일로 다가왔다. 테스트 당일, 지원은 일부러 조금 일찍 도착했다. 그녀는 전문적이면서도 눈에 띄지 않는 깔끔한 정장을 선택하여 자신의 외모가 과도한 관심을 끌지 않도록 신경 썼다. 태성그룹 본사 1층 메인 로비에 들어서자 최고급 오피스 빌딩 특유의 향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은은한 방향제 향과 구석에 있는 카페에서 풍겨오는 커피 향이 섞여 있었다. 로비는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현대적인 인테리어, 중앙에 놓인 거대한 추상 조각상으로 매우 넓고 웅장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뵈러 올 때 당연히 이곳을 자주 방문했었지만 오늘은 느낌이 완전히 달랐다. 보안 요원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직행하던 최 회장의 딸 지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입사 지원자 중 한 명인 평범한 최지원으로서 지원자 전용 안내 데스크 앞에 길게 늘어선 줄에 서 있었다. 그녀는 주변의 다른 지원자들을 관찰했다. 그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듯했다. 어떤 이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고 어떤 이들은 애써 여유로운 척했다. 모두가 서류가 든 파일이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지원은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이 거대한 기업의 자리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효율적인 등록 절차를 마친 후 그녀는 거대한 홀을 개조한 테스트장으로 안내받았다. 수백 개의 책상과 의자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지런히 배치되어 있었고 시험 감독관들은 이미 앞에 서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분위기는 고요했고 오직 낮게 속삭이는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지원은 부여받은 번호에 맞는 자리를 찾았다. 자리에 앉은 그녀는 연필과 지우개를 꺼내고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했다. 시험이 시작되었다. 논리력, 언어력, 수리력을 평가하는 직무적성 검사가 이어졌다. 이어서 개인의 성향, 업무 스타일, 문제 대처 방식 등을 측정하는 좀 더 복잡한 인성 검사가 진행되었다. 지원은 자신의 회사를 이끌며 수년간 갈고 닦은 분석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진지하게 문제를 풀어나갔다. 문제 자체가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감, 자신을 모르는 시스템 앞에서 자신이 적합한 인재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꽤 크게 다가왔다. 짧은 쉬는 시간 동안 그녀는 화장실에 갔다. 그곳에서 다른 지원자들이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가다듬거나 조용히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특별할 것은 없었다. 모든 것이 여느 대기업의 표준적인 채용 과정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원이 원했던 바였다. 평범한 지원자로서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 오후 늦게 모든 테스트가 끝났다. 지원은 답안지를 제출하고 다른 지원자 무리와 함께 홀을 빠져나왔다. 로비를 걸어 나오며 그녀는 임원층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아버지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었다. 아버지는 저 위에서 이 회사를 이끌고 있으면서 자신의 딸이 방금 1층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하나의 자리를 두고 몇 시간 동안이나 경쟁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터였다. 지원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이 익명성이 주는 작은 만족감이 있었다. 그녀는 태성그룹 빌딩을 나서며 늦은 오후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는 발각되지 않고 아버지의 요새에 첫 발자국을 남기는 데 성공했다. 다음 단계는 다시 기다림의 연속이었고 자신이 면접 전형으로 넘어갈 만큼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를 바랄 뿐이었다. 이 경험은 비록 초기 단계에 불과했지만 이미 아버지의 회사가 운영 레벨과 채용 부문에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그녀에게 제시해 주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매우 전문적이었다. 하지만 지원은 이 여정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테스트 며칠 후 지원에 받은 편지함에 또 다른 이메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태성그룹
면접 전형 안내였다. 지원은 서둘러 이메일을 열었다. 시험 결과는 우수했으며 그녀는 1차 실무진 면접에 초대받았다. 이번에는 인사팀의 고위 실무자와의 면접이었다. 명확한 시간과 장소가 적혀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안도감과 열정이 다시금 솟아올랐다. 그녀는 태성그룹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내부 역학을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었다. 이번 면접 준비는 더욱 철저했다. 지원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다시 읽어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 뉴스 기사,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태성그룹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접근 가능한 조직도가 있다면 모두 파악했다. 그녀는 회사의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준비를 완벽히 갖추고 싶었다. 마치 아주 진지한 외부 지원자인 것처럼 말이다. 그녀는 또한 행동 및 상황 면접의 표준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연습하며 스타트업에서의 경험과 성과를 대기업 규모에 맞게 어떻게 연관지어 설명할지 고민했다. 면접 당일이 밝았다. 대규모 테스트 때보다 훨씬 개인적이고 차분한 분위기였다. 그녀는 면접 대상자들을 위한 소규모 대기 공간에서 기다렸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다른 몇 명의 지원자들도 대기 중이었다. 일부는 불안한 듯 서성거렸고 일부는 노트를 읽고 있었다. 지원의 이름이 호출되었다. 그녀는 책상과 의자 몇 개가 놓인 평범한 면접실로 안내되었다. 맞은편에는 프로페셔널한 옷차림에 진지한 표정을 한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인사팀의 이 과장이었다. 면접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 과장은 지원의 학력과 경력, 태성그룹에 지원한 동기, 프로젝트 매니저 직무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갈등 해결 방식, 팀워크, 압박감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지원은 거침없고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그녀는 스타트업에서 이끌었던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며 어떻게 제한된 예산을 관리하고 예기치 않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완수했으며 소규모 팀을 효과적으로 통솔했는지 강조했다. 그녀는 명확한 의사소통, 철저한 계획 수립, 현장에서의 적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했다. 이 과장이 간혹 고개를 끄덕이며 중요한 요점들을 메모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 과장은 프로페셔널해 보였고 오직 자격과 경험에만 집중했다. 이상한 질문은 없었고 아버지가 암시했던 내부 문제에 대한 그 어떤 힌트도 없었다. 본인만의 스타트업을 이끌었던 경험이 꽤 독특하시군요, 최지원님. 면접 말미에 이 과장이 말했다. 규모는 다를지 몰라도 매우 탄탄한 실무 경험을 갖추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지원이 대답했다. 스타트업에서는 매우 민첩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모든 결정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 과정에서 저는 빠르게 생각하고 큰 책임을 지며 자원을 매우 신중하게 관리하는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장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최지원님. 오늘 면접은 아주 유익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귀하의 프로필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 전형을 통과하시면 해당 직무의 직속 상사가 될 관련 부서장 또는 수석 매니저와의 실무진 면접 안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에서 몇 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고 태성그룹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은 정중하게 답했다. 지원은 긍정적인 기분으로 면접실을 나섰다. 그녀는 좋은 인상을 남겼다고 확신했다. 이 과장은 전문적이었고 지금까지의 과정은 공정하게 느껴졌다. 어쩌면 아버지가 언급했던 내부 문제에 대해 자신이 너무 과대망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아마도 그것은 여느 대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역학 관계일지도 몰랐다. 며칠 후 다시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였지만 역시 태성그룹이었다. 지원은 전화를 받으며 다시금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다. 안녕하십니까? 최지원님 맞으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태성그룹 채용팀의 이민준입니다. 5월 5일 오시 본사에서 진행될 실무진 면접에 지원자님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채용 배치 부문장인 박 이사님과 프로젝트 매니저 팀을 총괄하는 수석 매니저인 김 팀장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지원의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실무진 면접. 이는 직속 상관이나 가까운 동료가 될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훨씬 더 중요한 단계였다. 박 이사와 김 팀장. 그녀는 이 이름들을 메모장에 잘 적어 두었다. 아버지에게서 이들의 이름을 들어본 적은 없었다. 프로젝트 매니저 직무 채용에 관여할 정도라면 회사 내에서 꽤 높은 관리 직급일 것이 분명했다. 실무진 면접 준비는 이전보다 훨씬 강도가 높았다. 지원은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를 다시 훑어보고 자신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준비했다. 단, 이것이 자신만의 업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회사의 성과인 것처럼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했다. 그리고 박 이사와 김 팀장에게 자신의 스타트업 경험이 태성그룹에 얼마나 적합하고 가치 있는지 설득할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망을 통해 박 이사와 김 팀장에 대해 조사해 보았지만 해당 직급의 관리자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면접 당일 지원은 다시 태성그룹 본사를 찾았다. 이번에는 전보다 조금 더 자신감이 붙었다. 이미 2번의 전형을 무사히 통과했고 로비와 그곳의 분위기에도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난번과 같은 대기 장소에서 기다렸다. 이번에도 비슷한 직무에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몇몇 지원자들이 함께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 맴도는 긴장감은 전보다 한층 더 팽팽해져 있었다. 지원의 이름이 호출되었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넓은 면접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에는 이미 2사람이 앉아 있었다. 깔끔한 차림에 다소 굳은 표정을 한 중년 남성인 박 이사. 그리고 훨씬 세련된 스타일을 자랑하며 자신감에 차 보이는 여성인 김 팀장이었다. 그들은 직업적인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안녕하십니까, 최지원님. 자리에 앉으시죠. 박 이사가 대화를 시작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 이사이고 이쪽은 제 동료인 김 팀장입니다. 저희 2사람은 지원자님께서 지원하신 프로젝트 매니저 직무의 채용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그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누며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박 이사님, 김 팀장님. 귀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실무진 면접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랐다. 질문들은 특정 프로젝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는 케이스 스터디에 집중되었고, 그녀가 사용하는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박 이사는 팀 구조와 보고 체계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졌고, 반면 김 팀장은 지원이 압박감 속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고객의 기대치를 어떻게 조율하는지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지원은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답변했다. 그녀는 자신이 맡았던 프로젝트 중 하나에서 자재 배송 지연 사태에 직면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사했던 전략을 설명했다. 팀원들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중재했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조차 고객과의 투명한 소통을 어떻게 유지했는지 상세히 묘사했다. 그녀는 관련 기술 및 경영 용어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며 자신이 해당 분야의 정통함을 입증했다. 박 이사와 김 팀장은 주의 깊게 경청했다. 그들은 간혹 서로 눈을 마주치며 메모를 했다. 그들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흥미와 어쩌면 약간의 의구심이 섞여 있는 듯 했다. 지원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의 스타트업 경험은 양날의 검이었다. 그것은 자립심과 유연성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태성그룹과 같은 거대 기업의 규모에는 다소 부적합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면접이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김 팀장이 갑자기 기술적인 범주에서 약간 벗어난 듯한 질문을 던졌다. 최지원님,
본인의 회사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셨더군요. 그런데 왜 태성그룹처럼 거대한 기업에 합류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왜 굳이 이런 일반적인 과정을 거쳐 지원하기로 하셨나요? 혹시 입사를 더 쉽게 만들어줄 만한 인맥 같은 건 없으셨습니까? 그 질문은 지원을 살짝 놀라게 했지만 그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항상 태성그룹과 이 기업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존경해 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매력을 느낀 이유는 프로젝트의 규모가 훨씬 크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 자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찾고 있던 새로운 도전입니다. 인맥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공정한 절차와 실력주의를 믿습니다. 김 팀장님, 제가 만약 채용된다면 그것은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태성그룹의 시스템이 저의 자격과 능력을 적합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 이사와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원의 대답은 진실했고 그녀의 원칙과도 부합했다. 그들은 다시 기술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케이스 스터디와 프로젝트 경험에 대해 논의했다. 면접은 거의 1시간 반 만에 끝이 났다. 박 이사는 결과를 내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이 전형을 통과하면 경영진 혹은 최고 임원진과의 최종 면접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을 내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이사님, 김 팀장님.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태성그룹에 꼭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원님. 박 이사가 대답했다. 이 전형의 결과에 대해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지원은 두 사람과 차례로 악수를 했다. 김 팀장과 악수를 나눌 때 그녀는 필요 이상으로 지원의 손을 꽉 쥐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왠지 억지스럽게 느껴졌고 혹은 그 이면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듯 했다. 지원은 그 순간에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저 상당히 강도 높았던 실무진 면접을 무사히 마쳤다는 사실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긍정적인 예감을 느꼈다.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상관없이 자신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목표에 다가섰다는 뿌듯함을 안고 두 번째로 태성그룹 건물을 나섰다. 하지만 그녀는 그 면접관 중 한 명과의 다음 만남이 태성그룹의 프로페셔널한 외관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로 그녀를 인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치열했던 실무진 면접 이후 지원은 다시 기다림의 모드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의 기다림은 전과 느낌이 조금 달랐다. 합격이나 불합격 소식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박 이사 및 김 팀장과의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복기하고 있었다. 대화의 대부분은 자격과 경험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특히 김 팀장이 보여준 몇몇 순간들은 무언가 말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처럼 묘하게 어색했다. 인맥에 대한 그 질문도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그것은 단순히 지원자의 솔직함을 시험하기 위한 평범한 질문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일까? 지원은 확신할 수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지원은 스타트업 사무실에서 일일 재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또 모르는 번호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연락처에 저장된 번호라면 이름이 떴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녀는 최대한 업무적인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안녕하세요. 최지원님. 지난주 태성그룹 프로젝트 매니저 직무로 면접 보셨던 최지원님 맞으시죠? 수화기 너머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러웠지만 어디선가 들어본 익숙한 목소리였다. 지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었다. 네, 맞습니다만. 실례지만 누구신지요? 지원이 물었다. 저 김 팀장입니다. 지난주 면접을 진행했던 김소영 팀장이에요. 상대방이 대답했다.
목소리는 조금 더 친근해졌지만 여전히 비공식적인 뉘앙스가 풍겼다. 지원은 깜짝 놀랐다. 왜 김 팀장이 인사팀의 공식 채널을 통하지 않고 개인 번호를 이용해 직접 연락을 한 걸까? 아, 김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로 연락 주셨는지요? 저기, 최지원님. 김 팀장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비공식적으로 잠시 뵙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채용 과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추가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오후에 회사 밖에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태성그룹 본사 근처의 카페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원은 경계심이 바짝 섰다. 면접관 중 한 명과 회사 밖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난다니 이것은 절대 표준적인 절차가 아니었다. 지원의 본능은 즉각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호기심과 이 과정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끝까지 확인해 보겠다는 굳은 결의가 작용했다. 특히 이전에 느꼈던 그 묘한 위화감 때문에 그녀는 이 제안을 수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것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랐다. 아, 네, 팀장님. 시간 괜찮습니다. 지원은 다시금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지만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어느 카페로 가면 될까요? 김 팀장은 태성그룹 본사에서 멀지 않은 카페의 이름을 댔다. 꽤 붐비는 곳이지만 구석에 다소 은밀한 공간이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일시간 뒤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전화를 끊은 후 지원은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면접관 중 한 명과의 외부 비공식 미팅이라니 너무나 비정상적이었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도 김 팀장이 무슨 말을 하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주의 깊게 듣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했다. 만약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면 이 대화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녹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의 음성 녹음 기능을 켜고 블레이저 재킷 주머니에 각도를 잘 맞추어 폰을 집어넣었다. 지원은 카페에 먼저 도착했다. 그녀는 여전히 공개된 장소이면서도 다소 인적이 드문 구석 자리를 택했다. 그녀는 음료를 주문하고 기다렸다. 15분 후 김 팀장이 여전히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지원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지원님. 김 팀장이 말했다. 별 말씀을요, 김 팀장님. 지원이 김 팀장의 얼굴 표정을 살피며 대답했다. 미소는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묘하게 긴장되어 보였다. 날씨나 바쁜 업무에 대한 짧은 인사치레가 끝난 후 김 팀장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낮아지며 훨씬 조심스럽게 변했다. 저기, 최지원님. 저희가 꼼꼼히 살펴본 결과 지원자님의 자격 요건과 경험은 정말 훌륭합니다. 저희가 면접을 본 후보자들 중에서도 가장 잠재력이 뛰어나고 기술이나 리더십 측면에서는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와 박 이사님 모두 상당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원은 김 팀장의 묘한 말투에 약간 당황하며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제 이력이 회사와 잘 맞는다니 기쁩니다. 네, 완벽하게 맞죠. 지원자님의 경험이라면 이 과정은 순조롭게 다음 단계인 임원 면접으로 넘어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할 확률도 엄청나게 높고요. 김 팀장이 말했다. 그러더니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 톤이 이제는 협상하는 듯한 투로 바뀌었다. 하지만 최지원 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김 팀장이 계속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비밀을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다. 태성그룹처럼 거대한 기업에서는 경쟁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합니다.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수없이 많죠. 서류상의 스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원은 숨을 죽였다. 바로 이거였다.
말로 다 하지 않았던 그 숨겨진 단서. 어떤 요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팀장님? 그녀가 내면의 요동을 숨긴 채 담담하게 물었다. 김 팀장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눈에는 전혀 웃음기가 닿지 않은 미소였다. 글쎄요, 최지원님. 수많은 서류 더미 속에서 본인의 이력서가 정말로 눈에 띄고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가끔 약간의 진행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태성그룹에서의 매우 밝은 미래를 위한 아주 작은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지원은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꼈다. 사실이었다. 이것은 진행비 혹은 투자라는 말로 교묘하게 포장된 명백한 뇌물 요구였다. 그녀는 김 팀장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머릿속으로 처리하려 했었다. 김 팀장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마치 이런 대화가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라는 듯이. 그 진행비라는 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김 팀장님? 지원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구체적인 디테일이 필요했다. 주머니 속의 녹음기는 쉼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김 팀장이 금액을 제시했다. 꽤 큰 액수였다. 프로젝트 매니저 직급의 수개월치 월급에 맞먹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그 금액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하는 겁니까? 지원이 다시 물었다. 김 팀장이 다시 미소를 지었다. 저를 통해서 주셔도 되고요, 최지원님. 아니면 나중에 이 일을 처리할 담당자와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모든 과정은 아주 체계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으니까요. 이 행정 처리만 끝나면 제가 장담하건대 지원자님의 이름은 임원 면접 추천자 명단 최상단에 오를 겁니다. 이미 윗선의 사인도 아주 긍정적이고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제 스펙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제가 합격할 확률은 낮아진다는 뜻입니까? 지원이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 확인하며 물었다. 김 팀장은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대략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최지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이 무척 치열하거든요. 이건 그저 지원자님의 그 훌륭한 스펙이 안타깝게도 종종 발생하는 비능력적 요소들에 밀려나지 않고 제대로 빛을 발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해주는 절차일 뿐입니다. 지원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지만 사력을 다해 자신을 통제했다. 이것은 가장 역겨운 형태의 부패였다. 일자리를 매매하고 실력주의에 기반한 사람들의 꿈을 짓밟으며 자기 아버지 회사의 명예를 더럽히는 짓이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 팀장님. 지원이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말했다. 그녀는 여기서 당장 면전에서 거절할 수는 없었다. 생각할 시간과 다음 단계를 계획할 시간이 필요했다.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정보였다. 제가 심사숙고할 시간을 며칠만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최지원님. 김 팀장이 대답했다. 지원이 즉각 거절하지 않고 반응을 보이자 꽤 만족스러운 눈치였다. 결정이 내려지면 하루 이틀 내로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걸었던 번호가 제 개인 번호입니다. 공식적인 채널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이의 연락은 꼭 그 번호로만 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김 팀장님. 지원이 답했다. 그렇게 비공식적인 만남은 끝이 났다. 김 팀장은 먼저 자신의 음료값을 계산하고 옅은 미소와 함께 손을 흔들며 자리를 떴다. 지원은 의자에 그대로 앉아 카페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주머니 속의 녹음기는 여전히 켜져 있어 카페의 소음을 담아내고 있었지만 방금 전의 대화는 그 안에 그리고 그녀의 뇌리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뇌물 요구. 그것도 아버지의 회사에서. 그녀는 토할 것만 같았다. 모든 프로페셔널리즘. 그녀가 거쳐왔던 모든 정당한 과정들이 테이블 밑으로 오가는 돈 몇 푼에 하루아침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종료했다. 오디오 파일이 저장되었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다.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차갑고도 맹렬한 분노로 불타올랐다. 김 팀장과 박 이사 같은 인간들, 김 팀장이 박 이사도 연루되어 있다고 실명을 거론했으므로 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었다. 그들은 기회를 사고팔고 있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그녀의 취업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무결성의 문제였다. 그리고 지원은 이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의 비밀 미션은 이제 단순히 일자리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숭고한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 바로 기생충 같은 부패로부터 태성그룹의 명예를 씻어내는 것이었다. 카페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다. 지원의 머릿속은 김 팀장의 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진행비, 서류가 돋보이게 확실히 보장, 작은 투자,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관행을 아름답게 포장한 역겨운 완고거법들이었다. 그녀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지만 바로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아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인 최 회장의 얼굴을 떠올렸다. 강인하고 엄격하지만 늘 정직과 근면이라는 원칙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업가였다. 지원은 아버지가 어떻게 맨손으로 태성그룹을 일구어냈는지, 수많은 역경을 어떻게 도덕성으로 정면 돌파해 왔는지에 대한 무용담을 들으며 자랐다. 그런데 피땀과 원칙으로 세워진 이 회사 내부에 어떻게 김 팀장과 박 이사 같은 인간들이 그토록 더러운 짓을 버젓이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혹시 아버지도 알고 계신 건 아닐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레이더망을 피해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걸까? 오직 실무급의 극소수만 알고 있는 비밀일까? 그녀는 마침내 아파트로 올라갔다. 집안은 고요했다. 보통 이 고독은 그녀에게 평화를 주고 생각할 여유를 주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적막함은 오히려 숨이 막힐 듯했다. 카페에서 나눈 대화의 목소리들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끝없이 맴돌고 있었다. 그녀는 오디오 녹음기를 꺼내 파일을 노트북으로 전송하고 다시 들어보았다. 단어 하나하나가 그 쓰라린 현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었다. 뇌물 요구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김 팀장의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했다. 지원은 끔찍한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다. 비록 그녀가 아직 공식적으로 그 회사의 일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녀의 분노는 특히 이런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자들을 향해 있었다. 그들은 직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다른 지원자들은 어땠을까? 그들 모두가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을까? 그깟 진행비를 낼 여력이 없거나 내길 거부해서 탈락한 정직하고 유능한 인재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그녀는 거실을 초조하게 서성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선택지. 그냥 잊어버린다. 이 일을 기업 세계의 어두운 이면에 대한 씁쓸한 경험 정도로 치부하고 덮어버린다. 그녀는 다시 투명하고 건강한 자신의 스타트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선택이 가장 안전하게 느껴졌다. 누구와 대립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비밀 정체를 폭로할 필요도 없으며 아버지 회사에 큰 혼란을 일으킬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그녀의 양심이 격렬하게 반항했다. 이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부패가 계속 뿌리내리도록 내버려 둔다는 뜻이었다. 김 팀장과 박 이사 같은 인간들이 계속해서 시스템을 파괴하고 지원자들을 갈취하며 태성그룹의 이름을 더럽히도록 방관한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 회사는 아버지의 유산이었다. 그녀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두 번째 선택지. 경찰이나 검찰 같은 사법 당국에 고발한다. 이 선택은 너무 극단적으로 느껴졌다. 거대한 스캔들이 될 것이다. 태성그룹의 이름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아버지의 명성에 씻을 수 없는 먹칠을 할 수도 있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말이다. 또한 이는 그녀가 대중 앞에 자신의 정체를 공개해야 함을 의미했고
왜 몰래 입사 지원을 했는지 설명해야 하며 원치 않는 언론의 집중 포화를 견뎌야 한다는 것을 뜻했다. 법적 절차는 길고도 험난할 것이다. 세 번째 선택지, 아버지에게 직접 알린다.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어렵고 위험한 선택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몰래 입사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했다. 그리고 아버지 소유의 회사 내부 사람들이 부패를 저지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어야 했다. 아버지의 반응은 어떨까? 아버지가 그녀의 말을 믿어줄까? 혹시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눈 감아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아버지의 확고한 원칙을 생각하면 그럴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지만, 아니면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며 크게 실망하실까? 아버지의 반응을 상상하자 지원은 조금 겁이 났다. 최 회장은 엄격한 사람이었다. 그는 무엇보다 정직을 가치 있게 여겼다. 지원은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으면 대노할 것을 알았지만 그 분노는 자신이 아닌 그 부패한 자들을 향할 것이라 굳게 믿었다. 아버지는 지원이 처음부터 지원 의도를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섭섭해 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자립심을 기르고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었던 그녀의 의도만큼은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김 팀장과의 대화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평범하고 여유롭게 들렸다. 마치 뇌물을 요구하는 것이 채용 과정의 아주 자연스러운 일부분인 것처럼 지원의 분노가 다시 활활 타올랐다. 이 자들은 당장 멈춰야만 했다. 아버지가 이전에 언급했던 업무를 어렵게 만드는 불순한 세력이 떠올랐다. 알고 보니 그들은 그저 게으르거나 무능한 관료들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자들이었다. 아버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모르고 계실 터였다. 지원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어야 할 절박한 의무감을 느꼈다. 결심이 그녀의 머릿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당장 보고해야 했고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태성그룹 내에서 이 문제를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과 권한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다.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것은 아버지가 행동에 나서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다음 수순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집안을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어야만 했다. 이것은 매우 힘든 대화가 될 것이다. 그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해명해야 했다. 왜 몰래 지원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절정인 그 뇌물 요구 사태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증거를 제시해야 했다. 그 순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긴장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결의는 그 어느 때보다 강고해졌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히 직장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원칙과 정의의 문제였고 자신의 가족과도 같은 태성그룹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었다. 지원은 길게 심호흡을 했다. 결심은 굳어졌다. 그녀는 아버지를 만날 것이다. 모든 것을 밝힐 것이다. 아버지의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패의 명백한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고백에 따르는 어떠한 결과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 밝혀져야 하며 그 부패한 자들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녀의 비밀 미션은 아마도 곧 끝이 날 것이다. 하지만 태성그룹 내에서의 부패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그녀는 그저 아버지가 이 뼈아픈 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그리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김 팀장과 카페에서 만난 그날 밤, 지원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결단은 내렸다. 그녀는 이 상황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며 가장 먼저 알려야 할 사람은 아버지였다. 하지만 확고한 결심에도 불구하고 밀려오는 불안감은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는 이 한 걸음이 수많은 것을 뒤흔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변할 수도 있었다.
비록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말이다. 아버지의 회사 역시 심각한 내부적 동요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자들이 해고되고 책임을 지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었다. 지원은 그날 밤의 대부분을 김 팀장과의 녹음 파일을 꼼꼼히 다시 검토하는 데 썼다. 그녀는 단어 하나, 어조 하나, 잠시 쉬는 침묵의 순간까지 모두 집중해서 들었다. 그녀는 수첩에 메모를 하며 뇌물 요구와 진행비에 대한 김 팀장의 설명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직접 인용하여 적어 내려갔다. 또한 만남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김 팀장의 입에서 언급된 박 이사의 이름도 상세히 기록했다. 그녀는 아버지와 대화할 때 모든 증거와 정보가 깔끔하고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기를 원했다. 아버지가 이야기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화 전체의 녹취록을 작성할까도 고민했다. 오디오 증거 외에도 지원은 자신이 거쳤던 전체 채용 과정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복기했다. 의심스러운 점이 또 있지는 않았을까? 그녀는 박 이사, 김 팀장과의 면접을 떠올리며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표정이나 질문의 디테일들을 잡아내려 했었다. 그녀는 김 팀장이 인맥에 대해 물었던 질문을 기억해냈다. 당시에는 그저 정직성을 시험하는 일반적인 질문이라고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외부에서 비공식적인 만남을 제안하기 위해 문을 여는 명백한 수작이었다. 그녀는 이들의 수법이 얼마나 교활한지 새삼 깨달았다. 공식적인 절차를 이용해 잠재적인 호구 후보자를 식별한 다음 공식 채널을 벗어나 불법적인 거래를 접근하는 방식이었다. 아침이 밝았다. 지원은 수면 부족으로 몹시 피곤했지만 머릿속만큼은 놀랍도록 맑았다. 그녀는 오늘 당장 아버지에게 연락해야 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었다. 최 회장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이었다. 개인적이고 심각한 대화를 위해 그의 남는 시간을 빼내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일 수도 있었다. 지원은 아버지의 비서나 보좌관이 통화 내용을 엿듣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회사로 전화하는 대신 점심시간을 이용해 아버지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기로 했다. 아버지가 중요한 회의 중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었다. 신호가 몇 번 울린 후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원아. 웬일이냐? 대낮에 이렇게 다 전화를 하고 최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쾌활하게 들렸다. 약간의 피로감이 묻어났지만 특유의 따뜻함이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 지원의 목이 핫다. 이토록 끔찍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다. 아빠,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주 진지하게요. 아빠가 반드시 아셔야 할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당장 만날 수 있을까요? 최 회장은 지원의 심상치 않은 목소리 톤을 즉각 알아챘다. 팽팽하게 긴장되고 심각한 목소리. 쾌활함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너 혹시 어디 다쳤니?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 깊은 우려가 배어났다. 제 몸은 괜찮아요, 아빠. 육체적으로는요. 하지만 제가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회사와 관련된 아주 중대한 일이에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원은 아버지가 회사와 관련된 이라는 그녀의 말을 머릿속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무슨 문제인데? 전화로 말하면 안 되는 거냐? 전화로는 안 돼요, 아빠. 긴 설명이 필요하고 저한테 증거도 있어요. 무조건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해요. 아빠, 오늘 오후에 시간 좀 내주세요. 제가 본가로 갈게요. 지원이 전화상으로 너무 많은 것을 폭로하지 않으면서 아버지를 설득하려 애썼다. 최 회장이 무거운 한숨을 쉬었다. 알았다. 네가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직접 만나야 한다고 말할 정도면 분명 그럴 만한 일이겠지. 아빠가 오시까지는 회의가 있어서 안 되고 그 이후에 바로 퇴근하마. 6시쯤 본가로 오너라. 아빠, 서재에서 얘기하자. 분명하게 설명할 준비 단단히 하고 와야 할 거다. 아빤 스무고개 하는 거 질색인 거 알지?
알겠어요, 아빠. 감사합니다. 지원이 대답했다. 아버지가 기꺼이 시간을 내주겠다는 사실에 조금 안도했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남은 오후 내내 지원은 스타트업에서 처리해야 할 급한 업무들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팀원들에게 남은 업무를 위임하며 모든 고객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 그녀의 온 신경은 저녁에 있을 아버지와의 만남에 쏠려 있었다. 그녀는 수첩의 메모를 다시 정리하며 노트북의 오디오 파일이 즉각 재생될 수 있는지 확인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리허설을 했다.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야 할까? 먼저 몰래 지원한 것에 대한 사과. 그 다음엔 그 이유에 대한 설명. 그러고 나서 채용 전형의 전 과정과 절정인 뇌물 요구 사건에 대한 이야기. 그녀는 침착하고 논리적이어야 했으며 자신의 행동이 순수한 선의와 도덕성의 바탕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했다. 시계가 오후 5시를 가리키자 지원은 짐을 챙겼다. 그녀는 노트북, 수첩, 그리고 스마트폰을 서류 가방에 넣었다. 뱃속이 요동치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히 부패를 폭로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 없이 스스로 자립하고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 철저히 숨겨왔던 그녀 내면의 가장 깊은 열망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했다. 아버지가 그녀의 용기를 자랑스러워할 것은 알았지만 딸이 이토록 좋은 의도를 숨겨야만 했다는 사실에 내심 섭섭해하실까봐 걱정도 되었다. 본가로 향하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다. 커브를 돌 때마다 빨간불에 걸릴 때마다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한남동에 위치한 거대한 본가 저택의 정문에 도착하자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릴 적부터 그녀를 알고 지낸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들은 평소처럼 다정하게 웃으며 대문을 열어주었다. 한 손에 서류 가방을 든 채 들어서는 이 방문객이 오늘 밤 이 집안의 주인을 뒤흔들 엄청난 소식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녀는 차를 세우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저택의 겉모습은 너무나 평화로웠지만 그녀가 곧 몰고 올 폭풍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맞이해 주었다. 회장님은 먼저 와 계셔.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지원은 익숙한 복도를 따라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대리석 바닥 위로 구두굽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서재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마지막 용기를 끌어모았다. 그녀가 노크를 했다. 들어와.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원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아버지의 서재는 거대했고 책장과 수많은 상패, 그리고 가족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는 넥타이를 푼 셔츠 차림으로 책상 뒤에 앉아 진지하지만 따뜻한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앉아라, 지원아. 최 회장이 책상 앞에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낯빛이 허옇게 질려서 초저녁부터 뛰어온 게냐. 지원은 의자에 앉으며 옆바닥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언제나 강인함과 정직함을 내뿜는 아버지의 눈을 응시했다. 드디어 때가 왔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지원은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할 말을 정리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무거운 주제를 꺼내기 전에 왜 몰래 지원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했다. 아빠, 그녀가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우선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려요. 제가 아빠 몰래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 아마 들으시면 꽤 놀라실 거예요. 최 회장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표정이 한층 경계하는 빛으로 변했다. 무슨 짓을 했는데? 애비 심장 떨리게 하지 말고 빨리 말해라. 저 태성그룹에 입사 지원을 했어요. 지원이 핵심을 찌르며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다. 최 회장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그는 잠시 말을 잃은 채 그 정보를 소화하려 했었다.
내 회사에 입사 지원을 했다고? 왜 말하지 않았어? 왜 나를 통하지 않고?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약간의 실망감이 서려 있었다. 바로 그것 때문에요, 아빠. 지원이 명확하게 설명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 단단해져 있었다. 저는 아빠를 통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오직 최지원이라는 제 능력만으로 아빠의 이름 없이도 태성그룹에 합류할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었어요. 제가 밖에서 피땀 흘려 쌓아온 제 자격과 경험이 태성그룹 같은 대기업에서 순수하고 프로페셔널한 경쟁을 뚫고 자리를 차지하기에 충분하다는 걸 제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최 회장은 딸의 이야기를 들었다. 당혹감은 점차 이해로 바뀌었고 이내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오, 지원아. 그러니까 그게 내 계획이었구나. 애비 후광도 안 빌리고 낙하산 소리도 듣기 싫어서 혼자 부딪혀 보겠다는 거였어? 네. 그는 낮게 웃음을 터뜨렸다. 얼굴에 굳은 기색이 눈 녹듯 사라졌다. 이해가 간다. 스스로의 힘으로 서겠다는 그 굳은 원칙, 애비로서 정말 자랑스럽다. 내 딸. 하지만 그렇더라도 미리 귀띔이라도 해주지 그랬냐. 제가 말씀드리면 아빠가 말리시거나 아니면 아예 과정도 거치지 않고 자리를 내어주실까봐 두려웠어요. 제 의도는 순수하게 회사의 시스템 자체를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빠. 제 본명을 쓰긴 했지만 집이나 아버지 사무실과 연결될 만한 모든 연락처와 정보는 철저히 배제했어요. 저는 일반 지원자들과 똑같이 모든 채용 전형을 거쳤어요. 지원이 설명했다. 아버지가 그녀의 고백을 좋게 받아들여 주어 마음이 한결 놓였다. 알았다. 알았어. 최 회장이 손짓으로 그녀의 설명을 충분히 납득했다는 뜻을 표했다. 그래. 결과는 어떻게 됐어? 어디까지 올라갔는데? 우리 채용팀 놈들이 내 진가를 알아보긴 하던? 그의 질문에는 은근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바로 이 순간이 지원이 무거운 직격탄을 날려야 할 때였다. 몇 단계를 통과했어요, 아빠. 직무적성 검사, 인사팀 면접, 그리고 채용 배치 부문의 박 이사님과 김 팀장님과의 실무진 면접까지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그 실무진 면접 단계에서,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면접이 끝난 직후에 제가 아주 잘못된 것을 발견했어요. 아주 더러운 짓이요. 최 회장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얼굴이 굳게 굳어졌다. 잘못된 거라니? 더러운 짓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뇌물 요구 관행이 있었어요, 아빠. 지원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무게감은 엄청났다. 임원 면접 단계로 넘어가서 최종 합격을 보장받기 위한 대가로요. 최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의 턱이 굳게 다물어졌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놀람이나 실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끓어오르는 맹렬한 분노였다. 뇌물? 누가 감히 내 회사에서 그딴 짓을 저지른단 말이냐? 그의 목소리가 서재를 쩌렁쩌렁 울릴 만큼 높아졌다. 지원은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열고 챙겨온 소형 스피커를 연결했다. 증거가 있어요, 아빠. 그 요구를 받았을 때 제가 대화를 녹음했어요. 그녀는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김 팀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진행비에 대해 설명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며 타부서 관계자 박 이사의 연루를 암시하는 그 적나라한 목소리. 지원은 아버지가 녹음을 듣는 동안 그의 표정 변화를 주시했다. 최 회장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책상 위에 놓인 그의 두 주먹이 꽉 쥐어졌다. 비록 숨소리는 거칠어졌지만 그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녹음을 들었다. 녹음이 끝나자 서재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오직 최 회장의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을 깰 뿐이었다. 그는 마치 오물이 묻은 물건이라도 보듯 지원의 노트북을 노려보았다. 김 팀장, 김소영 팀장, 최 회장이 중얼거렸다. 그 이름이 마치 끔찍한 저주의 말처럼 들렸다. 그리고 박 이사, 박민식,
둘 다 인사 채용 배치 부문의 핵심 놈들 아니냐.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네, 아빠. 저한테 뇌물을 요구한 건 김 팀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 박 이사도 개입되어 있다고 분명히 언급했고요. 지원이 덧붙였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최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마치 우리에 갇힌 성난 사자처럼 서재를 이리저리 서성였다. 믿을 수가 없군. 내가 놈들에게 권한을 주고 중요한 자리를 맡기고 업계 최고 대우를 해줬거늘. 놈들이 사람들의 기회를 팔아먹고 있었다니. 놈들이 태성그룹의 이름에 똥칠을 해? 그의 분노는 그의 모든 몸짓과 쏟아내는 말들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지원은 아버지가 잠시 분노를 표출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이것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뼈아픈 일격인지 잘 알고 있었다. 이런 끔찍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해요, 아빠. 아버지가 조금 진정된 듯 보이자 지원이 말했다. 하지만 전 이걸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피땀 흘려 일군 모든 것을 내부의 썩은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망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었어요. 최 회장은 서성이던 발걸음을 멈추고 지원을 돌아보았다. 분노의 표정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차갑고도 확고한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지원을 바라보았다. 평소에 따뜻했던 눈빛은 이제 강철 같은 빛을 내뿜고 있었다. 네가 사과할 필요는 전혀 없다, 지원아.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다시 낮아졌지만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넌 100번 옳은 일을 한 거다. 넌 정직하고 용기 있으며 결단력이 있어. 그 쓰레기 같은 놈들보다 훨씬 낫다. 그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오히려 애비의 눈을 뜨게 해주어서 고맙구나. 실은 나도 오래전부터 몇몇 부서의 낌새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긴 했지만 상황이 이 정도로 썩어 문드러졌을 줄은, 그것도 회사의 관문인 채용부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원이 물었다. 최 회장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숙청을 예고하는 미소였다. 어쩌긴. 뿌리째 뽑아버려야지. 관련자가 누구든 직급이 얼마나 높든 싹 다 잘라버릴 거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인터폰의 버튼을 꾹 눌렀다. 김 비서, 당장 내일 아침 9시에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하게. 채용 배치 부문장인 박 이사, 그리고 김 팀장 필히 참석시키고 인사총괄 정전무, 법무팀 한상무, 그리고 운영총괄 부사장도 다 불러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라고 해. 안건은 최근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특별 감사 및 평가라고 해도 아주 중대한 사안이니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소집해. 그는 인터폰 버튼에서 손을 떼고 지원을 바라보았다. 내일 아침 본사 대회의실로 그놈들을 다 집합시킬 거다. 그리고 그는 지원을 가리켰다. 너도 그 자리에 참석해야 한다. 네가 직접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증언하고 누가 연루되었는지 정확히 짚어내라. 지원은 아버지의 그 빠르고도 단호한 대처에 내심 놀랐다. 아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제 진짜 정체가 다 탄로날 텐데요. 그러라고 해라. 최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제 그놈들은 자기들 직속상관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감히 등쳐먹으려 했던 그 지원자가 회장의 친딸이라는 사실까지 마주하게 될 거다. 우리 회사에서 도덕성을 가지고 장난치면 어떤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그놈들 뼛속 깊이 새겨주마. 지원은 침을 꼴깍 삼켰다. 이토록 빨리 전면적인 대치 상황의 한가운데 서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아빠. 내일 그 자리에 참석할게요. 좋아. 최 회장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 녹음 파일 사본을 내 컴퓨터로 넘겨라. 다시 한번 듣고 내일 할 말들을 정리해야겠어. 그리고 넌
오늘 밤 푹 쉬어라. 내일은 아주 긴 하루가 될 테니까. 지원은 노트북에서 아버지의 컴퓨터로 오디오 파일을 전송했다. 그녀가 짐을 챙길 때쯤 최 회장은 이미 녹음 파일을 다시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다시 차갑게 굳어 있었다. 지원은 약간의 두려움과 안도감, 그리고 기대감이 뒤섞인 채 서재를 나섰다. 그녀가 거대한 폭탄의 뇌관을 건드린 것이다. 내일 모든 진실이 폭로될 것이고 부패한 자들에게 죄값이 즉각 떨어질 것이다. 이 전쟁은 곧 그 절정에 달할 참이었다. 최 회장의 서재에서의 대화 이후 태성그룹 일가의 본가에는 표면적으로는 평온했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원은 그날 밤 본가에 머물기로 했다. 그녀와 아버지는 더 이상 서재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최 회장은 끊임없이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듣고 메모를 작성하며 회사 내부의 믿을 만한 측근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아마도 박 이사와 김 팀장의 조직 내 위치와 권한을 재확인하거나 내일 아침을 위한 아주 신중하고 은밀한 사전 지시를 내리고 있는 듯했다. 지원은 방구석 소파에 앉아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저 다정하기만 한 아버지가 아닌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강인하고 타협을 모르는 총수로서의 최 회장의 이면을 보았다. 도덕성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보여주는 그의 즉각적인 반응 속도와 결단력은 지원이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털어놓기로 한 결정이 1000번 만번 옳았다는 확신을 더해 주었다. 아버지는 이런 종류의 불법적인 관행을 단 1%도 용납하지 않을 사람이었다. 그 시각 서울의 다른 어딘가에서 박 이사와 김 팀장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다른 지원자들을 성공적으로 갈취한 사실을 축하하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지원에게서 그 진행비에 관한 확답이 언제 올지 약간 초조해하며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을 페차멜 덫이 완벽하게 세팅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당겨왔던 그 부패의 거미줄이 결국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게 되리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최 회장이 직접 보낸 긴급 회의 소집 통보를 받고 그들은 조금 의아해하거나 아니면 그룹 총수가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 불려간다며 헛된 자만심에 부풀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호출장이 사실은 그들의 사형 선고문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이다. 다음 날 아침, 태성그룹 본사의 분위기는 겉보기엔 여느 때와 똑같았다. 직원들이 출근하고 엘리베이터는 10,000원이었으며 탕비실에서는 커피 향이 풍겨 나왔다. 하지만 임원 전용층에서는 치밀하게 계산된 거대한 폭풍이 준비되고 있었다. 길고 윤이 나는 웅장한 원목 테이블과 최고급 가죽 의자들이 놓인 대회의실이 세팅되었다. 프로젝터 시스템도 켜졌지만 일반적인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지원의 아버지 최 회장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본사에 도착했다. 그의 겉모습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운 비수 같았고 확고한 결의로 번뜩였다. 그는 불필요한 말을 아낀 채 비서에게 짧은 지시만 내렸다. 인사총괄 정전무와 법무팀 총괄한 상무가 곧 도착했고 그들은 즉각 최 회장의 집무실로 호출되어 짧은 사전 브리핑을 받았다. 최 회장은 상황의 전말을 설명하고 녹음 증거를 들려주었으며 곧 진행될 대면 폭로의 계획을 공유했다. 정 전무와 한 상무는 자신들의 발밑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분노했으며 최 회장의 단호한 조치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들은 회의 직후 진행될 해고, 통보 절차 및 법적 대응 등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들을 완벽히 준비했다. 지원은 오전 9시가 되기 조금 전 태성그룹 본사에 도착했다. 그녀는 면접을 볼 때 입었던 것과 같은 깔끔한 비즈니스 정장 차림이었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얼굴 없는 익명의 지원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핵심 증인이자 부패 청산의 기폭제로서 이 자리에 온 것이었다.
지원은 최 회장의 비서의 안내를 받아 대회의실 바로 옆에 딸린 작은 대기실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대기실 안에는 법무팀의 한 상무와 사복을 입은 보안 요원 한 명이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의 존재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거운지를 대변해 주고 있었다. 작은 대기실 안에서 지원은 바깥 대회의실의 동향을 귀로 들을 수 있었다. 구두 발소리, 임원들의 낮은 대화 소리, 회의 소집 대상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다. 오직 이 모든 일이 빨리 끝나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강렬한 기대감 뿐이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아버지에게 전송한 오디오 파일이 안전한지 다시 한번 점검했다. 9시 정각이 조금 지났을 무렵 대기실에 있던 한 상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원에게 다가왔다. 전부 다 도착했습니다, 지원 씨. 한 상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 이사와 김 팀장도 착석했습니다. 곧 회의가 시작될 겁니다. 회장님께서 먼저 훈화를 하실 거고 타이밍을 봐서 지원 씨를 안으로 부르실 겁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모두 지원 씨 편입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준비가 끝났다. 한 상무와 보안 요원을 잠시 바라보며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극이 아니었다. 이 기업의 본질적인 무결성을 지키기 위한 성전이었다. 대회의실 안, 원탁 테이블을 둘러싸고 박 이사, 김 팀장, 인사총괄 정전무, 법무총괄 한 상무, 방금 자리에 착석한 그리고 몇몇 고위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박 이사와 김 팀장의 얼굴엔 약간의 긴장감이 역력했다. 갑작스러운 채용 관련 특별감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심 의아해하면서도 최대한 침착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유지하려 애쓰는 기색이었다. 그들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신들이 뇌물을 뜯어내려 했던 그 지원자가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의 가면을 산산조각 낼 준비를 마친 채로 말이다. 최 회장이 대회의실로 들어서자 장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의 표정은 도무지 속을 알 수 없을 만큼 굳어 있었다. 상석에 자리를 잡은 그에게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숨막히는 정적이 방 안을 채웠다. 최 회장의 매서운 눈이 참석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고 지나갔다. 그의 시선은 박 이사와 김 팀장에게서 잠시 멈췄다. 다들 늦지 않게 참석해 주어 고맙소. 최 회장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평온하게 들렸지만 방 안의 공기를 짓누르는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다. 내가 오늘 아침 갑작스럽게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우리 회사의 채용 과정과 관련하여 대단히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박 이사와 김 팀장이 서로를 짧게 힐끗 쳐다보았다. 눈동자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들은 이 회의가 채용 실적 미달이나 서류상의 행정적인 문제 때문일 것이라고 속으로 위안을 삼으려 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늘 우리 태성그룹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도덕성이라고 역설해 왔습니다. 최 회장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 점차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말단 사원부터 최고 임원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임직원은 정직, 투명성, 그리고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가치를 목숨처럼 여겨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 태성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선발하는 채용 과정에 있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소. 최 회장의 말투가 변하자 대회의실의 분위기도 급격히 차가워졌다. 옆방에서 지원이 홀로 느끼던 그 무거운 긴장감이 이제는 회의실 내의 모든 이들에게, 특히 무언가 쐐기는 것이 있는 자들에게 피부로 전해지기 시작했다. 박 이사가 초조한 듯 몸을 뒤척였다. 김 팀장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최 회장의 목소리가 억눌린 맹렬한 분노를 머금은 채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나는 방금 전 도저히 믿기 힘들 만큼 충격적이고 참담한 보고와 그에 대한 물증을 건네받았소. 이 보고서에는 우리 채용 과정의 최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썩어 문드러진 관행, 법과 윤리,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지켜온 모든 원칙을 정면으로 짓밟는 가장 파렴치하고 더러운 짓거리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 이사와 김 팀장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그들은 이 대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두 사람은 금방이라도 문을 박차고 도망치고 싶은 듯 출구 쪽을 힐끗거렸다. 박 이사의 이마엔 굵은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테이블 밑에 놓인 김 팀장의 두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이 모든 사태를 낱낱이 밝혀줄 핵심 증인을 이 자리에 모셨소. 최 회장이 말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이미 공포에 질린 박 이사와 김 팀장을 향해 꽂혀 있었다. 이 증인은 그 역겨운 관행의 표적이 되어 직접 그것을 경험한 당사자이며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를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용기 있게 진실을 고발한 사람입니다. 김 비서, 최 회장이 문가에 서 있는 비서를 불렀다. 증인을 모시고 들어오게. 옆방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대신 증인으로 불리는 것을 들은 지원은 마지막으로 깊게 심호흡을 하고 밖으로 나섰다. 그녀는 꼿꼿하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대회의실 문을 향했다. 대회의실의 무거운 문이 열리고 지원이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순식간에 최 회장을 향해 있던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쏟아졌다. 낮게 수군거리던 소리조차 일순간 멈춰버렸고 방 안은 짙고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지원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들은 일개 면접 지원자처럼 보이는 이 젊은 여성이 왜 이런 중대한 최고 임원 회의에 불려들어왔는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지원이 가장 집중해서 본 것,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가장 압도적이었던 반응은 바로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는 두 사람, 박 이사와 김 팀장의 모습이었다. 그들의 눈이 지원과 마주친 바로 그 찰나, 두 사람의 얼굴 표정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극적으로 번개처럼 빠르게 일그러졌다. 그들이 전까지 안간힘을 쓰며 유지하고 있던 가식적인 직업적 미소는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다. 두 사람의 눈은 경악으로 인해 튀어나올 듯이 커졌다.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완전히 빠져나가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박 이사는 의자에서 몸을 흠칫 뒤로 빼며 경련을 일으켰다. 볼펜을 쥐고 있던 그의 손이 덜덜 떨리더니 이내 테이블 위로 볼펜을 툭 떨어뜨렸다. 그 작은 소리가 이 고요한 회의실 안에서는 마치 대포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다. 김 팀장은 그야말로 돌부처처럼 굳어버렸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그녀의 양손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숨을 헉헉거렸다. 그들은 지원을 자신들의 직속상관인 회장의 딸로 알아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를 자신들이 뇌물을 뜯어내려 했던 그 만만한 타깃으로 알아본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거대한 재앙이 자신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직감했다. 지원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차분한 걸음걸이로 걸어와 아버지 최 회장의 의자 옆 빈 공간에 섰다. 그녀는 그곳에 멈춰 서서 회의 테이블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박 이사와 김 팀장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극도의 공포와 절망감이 고스란히 그녀에게 전해졌다. 방 안에 있던 다른 임원들은 지원과 최 회장을 번갈아 쳐다보며 도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파악하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최 회장은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강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이내 그는 시선을 돌려 다시 회의 테이블을, 정확히는 박 이사와 김 팀장을 향해 고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배제한 채 차갑고 건조하게 울려 퍼졌고 그것이 오히려 분위기를 더욱 소름 돋게 만들었다. 내가 방금 말했던 대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설명하기 위해 모신 핵심 증인입니다. 자, 최지원 씨, 최 회장이 말했다. 이곳에 있는 임원들 앞에서 본인이 태성그룹의 채용 과정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낱낱이 말씀해 주시지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시선을 정면으로 향했다. 더 이상 박 이사와 김 팀장 단 두 사람에게만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방 안의 모든 임원들을 두루 쳐다보았다. 그녀는 또렷하고 완벽하게 통제된 목소리로 외부 지원자의 시선에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차분하게 진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떻게 프로젝트 매니저 직무 공고를 보게 되었는지, 자신의 이력과 경험이 얼마나 그 직무에 부합한다고 생각했는지 설명했다. 온라인 지원서를 제출한 일, 인적성 검사, 인사팀이 과장과의 면접, 그리고 박 이사 및 김 팀장과 치렀던 실무진 면접까지의 과정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실무진 면접 단계까지는 모든 것이 상당히 프로페셔널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원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하지만 그 면접이 끝난 후 면접관 중 한 분이셨던 김소영 팀장님으로부터 공식 채널이 아닌 개인 번호로 연락이 왔고 회사 외부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소영 팀장이라는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김 팀장의 안색은 이제 시체가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창백해졌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애원하는 듯 지원을 향해 있었지만 지원은 단 한순간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카페에서 있었던 만남의 세부 사항을 묘사했다. 그 만남의 자리에서 지원이 말을 이었다. 그녀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묵직한 망치처럼 정막을 내리치고 있었다. 김 팀장님은 제 스펙이 매우 훌륭하긴 하지만 제 서류가 최우선으로 선별되어 임원 면접으로 확실히 올라가기 위해서는 특정한 진행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아주 구체적이고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셨으며 이 과정에 박민식 이사님도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암시하셨습니다. 지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박 이사와 김 팀장의 심장의 비수처럼 꽂히고 있었다. 그들의 동공은 쉴 새 없이 흔들렸고 입술은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렸다. 박 이사가 뭔가 반박이라도 하려는 듯 입을 달싹거렸지만 최 회장이 오른손을 들어 올려 발언을 금지하는 제스처를 취하자 이내 입을 다물었다. 김 팀장님은 이 관행이 이미 내부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태성그룹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아주 작은 투자일 뿐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지원이 김 팀장이 썼던 표현을 정확히 인용하며 말을 덧붙였다. 이것은 최종 합격을 미끼로 삼은 아주 명백하고 노골적인 뇌물 요구였습니다. 지원은 말을 마쳤다. 그녀는 중요한 팩트들을 모두 전달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박 이사와 김 팀장을 서늘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오른손을 단호하게 들어 올려 그 두 사람을 똑바로 가리켰다. 저에게 그 뇌물을 요구한 사람들이 바로 저기 앉아 있는 박민식 이사와 김소영 팀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한 줌의 망설임도 섞여 있지 않았다. 바로 그때 묵묵히 듣고 있던 최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가득 차 뇌성을 바라듯 쩌렁쩌렁 울렸다. 그리고 너희들 알고는 있나? 최 회장이 소리쳤다. 그의 두 눈은 마치 의자 위에 얼어붙은 조각상처럼 굳어버린 박 이사와 김 팀장을 매섭게 쏘아보고 있었다. 너희들이 감히 뇌물을 요구한 그 지원자 최지원이 도대체 누구인지 아느냐 말이다. 너희들의 그 더럽고 알량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감히 뜯어먹으려 했던 그 지원자가 누구인지 알아? 그녀는 그저 도덕성 높은 평범한 지원자가 아니다. 그녀는 내 친딸이다. 태성그룹 회장의 딸 최지원이다. 그 폭탄 선언은 회의실 한가운데에 핵폭탄을 떨어뜨린 것과 같았다. 그 자리에서 기절하지 않은 것이 용할 정도로 경악에 빠진 박 이사와 김 팀장뿐만이 아니었다.
지원과 최 회장의 부녀 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던 다른 모든 참석자들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의 표정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당혹감에서 경악과 불신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지원을 쳐다보고 다시 최 회장을 쳐다보고 또다시 지원을 번갈아 쳐다보며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뇌로 소화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다. 박 이사는 의자에서 완전히 미끄러질 뻔하며 비틀거렸다. 바닥에 쓰러지지 않으려 테이블 모서리를 꽉 움켜쥔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김 팀장은 양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극도의 순수한 공포가 만들어낸 생리적 반응이었다. 그들의 모든 교활한 계획, 그들이 구축해 놓은 더러운 커넥션이 그들이 가장 만만하게 보았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인물에 의해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이다. 내 딸은 최 회장이 폭풍 같은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반론도 허용치 않는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다. 오직 자신의 실력만으로 검증받고 싶어 나에게조차 숨긴 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사 지원을 했다. 그런데 내 딸이 내 회사에서 목격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피와 땀을 쏟아 일구어낸 이 기업의 심장부에서 너희 같은 버러지들이 채용 시스템을 더럽히고 일자리를 사고 팔며 회사의 가장 근본적인 도덕성을 내부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었다. 최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박 이사와 김 팀장을 향해 손가락을 뻗었다. 그것은 판사의 최종 선고와도 같았다. 너희는 나에 대한 믿음을 철저히 배신했다. 태성그룹의 숭고한 이름에 먹칠을 했어. 정직하고 유능한 수많은 청년들의 기회를 무참히 빼앗았다. 너희들의 행위는 범죄이자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윤리 위반이며 이 회사에서는 단 1초도 용납될 수 없다. 최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섬뜩하게 울렸다. 지금 이 시각부로 박민식 이사, 김소영 팀장, 너희 두 사람의 태성그룹 임직원 자격을 영구 박탈한다. 너희는 당장 해고야. 그 어떤 협상의 여지도 없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퇴직금 외엔 10원 한 장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이 건물과 모든 사내 시스템에 대한 너희들의 접근 권한은 지금 즉시 차단된다. 박 이사와 김 팀장은 마치 몸속의 모든 뼈가 녹아내린 것처럼 의자에 축 늘어졌다. 박 이사가 뭔가 웅얼거리듯 입을 열었지만 변명인지 사죄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나약한 소리였다. 김 팀장은 소리내어 흑흑 울기 시작했지만 이 방 안에 그 누구도 그녀에게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보안 요원 최 회장이 문가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요원들을 불렀다. 지금 즉시 저 두 사람을 이 회의실에서 끌어내고 회사 건물 밖으로 내쫓아 짐 챙길 시간도 주지 마. 그리고 한상무, 정전무. 최 회장은 법무팀과 인사팀 수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 즉각 해고 조치와 관련된 모든 행정 절차를 당장 마무리 짓고 경찰 고발 조치도 즉각 시행해. 나는 이 사건이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격한 잣대로 철저하게 사법 처리되기를 원한다. 보안 요원들이 두 사람의 등 뒤로 다가왔다. 박 이사와 김 팀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회의실 안에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최 회장과 지원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들은 보안 요원들의 손에 이끌려 처참한 꼴로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회의실에는 여전히 충격과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자 최 회장은 남아있는 임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무거운 침묵이 짓누르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 모두에게 뼈아픈 교훈이 되어야만 합니다. 최 회장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서 앞서 폭발했던 화산 같은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그 자리를 대신한 차가운 엄숙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증거요. 도덕성은 모든 직급을 막론하고 철저히 수호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이와 같은 비극이 우리 회사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즉각 전담 내부 조사위원회를 꾸려 채용 전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타 부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비리 정황이 조금이라도 포착된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쳐낼 것입니다. 그는 옆에선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용기 있고 정직하게 끔찍한 부패를 고발해준 내 딸 최지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후로 태성그룹의 투명성과 책임 소재는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할 정도로 강화될 것입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일터가 이따위 썩어빠진 부패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임원 여러분 모두의 뼈를 깎는 협력을 당부합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원들과 매니저들은 여전히 넋이 나간 채 방금 전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한 편의 거대한 드라마를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지원은 아버지 곁에 서서 짙은 피로감을 느꼈지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묵직한 안도감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냈다. 부패는 백일하에 폭로되었다. 썩은 자들은 도련해졌다. 그녀가 계획했던 비밀 미션의 하이라이트가 마침내 완벽한 결말을 맺은 것이다. 그 극적인 임원회의가 끝난 후 박 이사와 김 팀장의 전격적인 해고 소식은 마치 마른 들판에 번지는 들불처럼 태성그룹 전체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두 고위 관리자의 해고 사유를 둘러싼 온갖 추측과 억측만이 무성했다. 하지만 머지않아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뇌물수수라는 끔찍한 관행과 그것을 고발한 지원자가 다름 아닌 신분을 숨긴 채 입사시험을 쳤던 최 회장의 친딸 최지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직원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에 경악하는 이들도 있었고 취업 준비생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뒷돈을 챙긴 그들의 파렴치한 짓거리에 분노를 금치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회사의 썩은 환부가 도련해지고 근무 환경이 훨씬 깨끗해질 것이라는 안도감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으며 과거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자신들의 작은 편법들이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는 자들도 있었다. 태성그룹의 법무팀과 인사팀은 기민하게 움직였다. 박 이사와 김 팀장에 대한 해고 서류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지원이 직접 확보한 녹음 파일과 그녀의 생생한 증언은 경찰 고발을 위한 빼도 박도 못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내부 감사는 전사적으로 확대되었다. 해고된 두 사람이 과거에 담당했던 모든 채용 기록을 이 잡듯 뒤졌고 다른 부서에도 그들의 하수인이 있거나 비슷한 형태의 비리가 존재하는지 샅샅이 추적했다. 그 결과는 꽤나 충격적이었다.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유사한 형태의 비리 사건이 몇 건 더 적발된 것이다. 박 이사와 김 팀장은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지원이 제공한 녹음 파일 외에도 이번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용기를 얻은 과거의 피해 지원자 여러 명이 추가로 증언에 나서며 그들의 범행은 빼도 박도 못하게 입증되었다. 두 사람은 결국 사기 및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정식 구속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 내내 그들은 혐의를 부인하려 애썼지만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들의 구속과 실형 선고 뉴스는 경제지 등 국내 주요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태성그룹의 이름이 부패 사건과 얽혀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은 뼈아픈 일이었지만 다행히도 그룹 홍보팀의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 덕분에 상황은 반전되었다. 그들은 이 비리가 일부 개인의 일탈이었으며 회사가 스스로 환부를 도려내고 뼈를 깎는 쇄신의 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취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회사 내부적으로도 최 회장은 직접 대대적인 정화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윤리 경영 교육이 대폭 강화되었고 채용 절차는 이전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개편되었다. 부정 청탁이나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내부 고발자 시스템이 더욱 강력하게 정비되어 전 직원에게 널리 홍보되었다. 회사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비윤리적 관행에 대한 경각심이 극도로 높아졌지만 동시에 더욱 공정하고 깨끗한 근무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밝은 낙관론도 피어올랐다. 태풍이 지나가고 법적 절차들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 최 회장은 지원을 다시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이번의 분위기는 저번과 사뭇 달랐다. 긴장감이나 분노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깊은 따뜻함과 딸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만이 방안을 채우고 있었다. 지원아, 맞은편에 앉은 딸을 지그시 바라보며 최 회장이 입을 열었다. 너는 정말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을 해냈다. 회사 내부의 랠리를 틀고 있던 암세포 같은 부패를 끄집어냈을 뿐만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그놈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결정적인 증언까지 해냈어. 아빠는 네가 얼마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운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다. 전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빠, 지원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자들이 태성그룹의 이름을 먹칠하고 아무 죄 없는 절박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걸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최 회장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안다. 내 그 엄청난 용기와 정직함, 거기다 네가 직접 스타트업을 일구며 증명해 보인 탁월한 실무 능력과 경험. 아빠는 내 안에서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보았다. 지원아, 지금 우리 태성그룹에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자질 말이다. 그는 의자에 편안하게 등을 기대며 말을 이었다. 태성그룹은 지금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우리에겐 젊은 피, 혁신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해.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흠잡을 데 없는 도덕성을 갖추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며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리더십이다. 아빠가 이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심사숙고해봤다. 그리고 너에게 새로운 자리를 하나 제안하고 싶구나. 지원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직책을 제안하려는 건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다. 우리 그룹에서 운영 중인 부산의 주요 핵심 지사가 하나 있다. 아주 크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이지.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실적이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강력한 리더십으로 결단을 내리고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으며 무엇보다 회사의 쇄신된 도덕성 기준을 현장에 칼같이 정착시킬 수 있는 유능한 책임자가 필요하다. 최 회장이 설명했다. 아빠는 네가 그 부산지사를 맡아줬으면 한다, 지원아. 그곳의 지사장으로서 말이야. 이 막중한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여 주겠니? 지원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부산지사장. 그것은 막대한 책임과 권한이 따르는 매우 중대한 포지션이었다. 아버지는 그저 낙하산으로 자리를 하나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룹의 최전선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직에 그녀를 배치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기업이라는 거대한 스케일에서 그녀의 진정한 능력을 입증하고 자신이 굳게 믿는 원칙들을 현장에 온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그녀는 자신이 키워온 스타트업을 떠올렸다. 피와 땀 그리고 애정으로 쌓아 올린 회사였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팀원들이 이미 충분히 훌륭하게 성장했고 독립적으로 회사를 잘 꾸려나갈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태성그룹에서의 이 거대한 도전, 훨씬 더 큰 규모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 기회는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다. 아빠. 지원이 결의에 찬 눈빛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응시하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그 제안 받아들일게요. 이 도전을 기꺼이 수락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제 신념을 다 바쳐서 그 지사를 완벽하게 탈바꿈시켜 놓겠어요. 최 회장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 네가 승낙할 줄 알았다.
그리고 넌 분명히 아주 훌륭하게 해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몇 주 후, 지원은 자신이 세운 스타트업의 지분을 정리하고 짧은 인수인계를 마친 뒤 태성그룹 부산 핵심 지사의 신임 지사장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다. 그녀가 지사 건물 안으로 들어설 때 그녀는 더 이상 얼굴 없는 익명의 지원자나 비밀을 간직한 증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존경과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동시에 초반에는 낙하산이 아닐까 하는 약간의 의구심 섞인 시선도 받았지만 태성그룹의 새로운 리더였다. 지원은 스타트업에서 검증받은 자신만의 리더십 스타일을 현장에 즉각 도입했다. 투명하고 열린 의사소통, 명확한 목표와 기대치의 설정, 철저하게 실력과 도덕성에 기반한 성과 보상 체계, 그리고 그 어떠한 형태의 편법이나 비효율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고수했다. 그녀는 숨막히는 관료주의적 결제 라인을 대폭 간소화하고 실무진에게 적절한 권한을 위임했으며 지사 운영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시스템을 뜯어고쳤다. 당연히 부산지사의 신규 인력 채용 역시 오직 실력에만 기반한 100% 공정하고 깨끗한 과정이 되도록 직접 챙겼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불투명한 과거의 업무 방식에 젖어 있던 일부 고인물 직원들의 반발과 저항도 분명히 존재했다. 하지만 지원의 흔들림 없는 결단력, 투명한 정직함, 그리고 눈에 띄게 개선되는 업무 성과들이 점차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지원의 진두지휘 아래 부산지사는 놀라운 속도로 변모해갔다. 운영 효율성이 극적으로 개선되었고 지연되던 프로젝트들이 제 시간에 맞춰 속속 완수되었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다는 것이다. 직원들은 자신들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존중받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고객과 파트너사들 사이에서 부산지사의 평판과 신뢰도 역시 수직 상승했다.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지원이 이끄는 부산지사는 과거의 부진을 완벽하게 털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룹 내에서 가장 눈부시게 성장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들은 본사가 설정한 실적 목표를 훌쩍 뛰어넘었고 심지어 훨씬 더 오래되고 안정적으로 돌아가던 서울의 다른 지사들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지원은 자신이 그저 회장 딸이 아니라 진정으로 강인하고 혁신적인 리더임을 스스로의 성과로 입증해냈다. 최 회장은 부산지사에 종종 방문하여 한때 몰래 평사원으로 입사 지원을 하고 회사 내의 썩은 뿌리를 뽑아냈던 자신의 자랑스러운 딸이 이제는 태성그룹 내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존경받는 임원 중 한 명으로 우뚝 선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지원은 단순히 아버지가 물려준 핏줄이 아닌 오직 자신의 능력만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해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작은 스타트업에서 엄격하게 지켜왔던 고도의 도덕성과 효율성의 기준을 대기업이라는 거대한 스케일에 성공적으로 이식해냈다. 그녀는 정직함과 철저한 자기관리가 단순한 개인적 미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이라는 진리를 스스로의 삶을 통해 증명했다. 그녀는 거대한 가문의 후계자라는 이름표를 넘어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무결성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 스스로의 위대한 성공을 쌓아 올린 진정한 리더로서 자신의 완벽한 자리를 찾아낸 것이다.